심장이 뜁니다. 쿵, 쿵, 쿵.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심장은 안녕한가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지혁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적정 시기에 수술을 받을 확률은 채 15%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5%는 차가운 병실에서 자신의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죠. 이지혁은 그 바늘구멍 같은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시작된 날부터 그의 삶은 축복이 아닌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지혁의 귓가에 가장 먼저 들린 건 주치의의 나지막한 경고였습니다. 이식받은 심장의 주인, 즉 기증자의 기록을 절대 열람하지 마세요. 만약 그 금기를 깨는 순간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학적으로 보면 장기 이식은 그저 망가진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수술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왜 병원은 기증자의 정체를 그토록 철저히 숨기려 하는 걸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살아난 사람에게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그 낯선 심장의 주인을 찾아 떠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할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누군가에게는 권력을 지키는 도구로, 또 누군가에게는 거액의 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거거든요.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보의 독점과 권력의 횡포에 대한 아주 세밀한 보고서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시스템의 이면에 얼마나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수술 후 지혁에게는 기이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선천적으로 매운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떡볶이 한 개만 먹어도 얼굴이 벌개지던 사람이 수술 직후부터 미친 듯이 매운 청양고추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밤마다 생전 다 본 적도 없는 서울 변두리에 어느 낡은 빌라촌을 헤매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은호라는 이름을 부르며 피를 흘리고 있었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세포 기억설이라고 부릅니다. 장기에 깃든 기증자의 성격이나 기억이 수혜자에게 전이된다는 가설이죠. 실제 통계에 따르면 심장 이식 환자의 약 10% 정도가 기증자의 습관이나 입맛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는 이 심장이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주치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기시된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병원 전산망은 철통같이 막혀 있었지만 지혁은 과거 IT 보안 전문가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어둠의 경로로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기증자의 이름 지은혁. 나이는 28세, 사인은 의문의 추락사.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일의 CCTV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고 부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24시간 만에 장기 기증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지은혁의 죽음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그의 몸을 조각내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한 것처럼 말이죠. 지혁이 이 사실을 알아낸 직후 병원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혁을 돕던 유일한 간호사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진 거예요. 기록을 보면 주변 사람이 다친다는 그 섬뜩한 예언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지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심장이 지은혁의 슬픔과 분노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지혁의 연인인 지은호입니다. 지은호는 지혁이 수술받을 때부터 그의 곁을 지킨 헌신적인 여자였죠. 그런데 지혁이 지은혁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은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선배, 제발 그만둬요. 그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린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은호는 왜 자신의 성과 같은 지씨성을 가진 기증자의 이름을 듣고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사실 지은호와 지은혁은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원에서 친남매처럼 자란 사이였고 지은혁은 동생 은호의 뒷바라지를 위해 온갖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오빠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은호의 진짜 정체입니다. 은호는 자신이 평범한 고아인 줄 알고 살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고성이에 숨겨진 핏줄이었던 거예요. 고성이
그녀는 어떤 인물일까요? 겉으로는 자선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기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라면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쳐내는 냉혈한입니다. 그녀에게 지은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5점을 남기는 지워야 할 기록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은호를 지키려 했던 지은혁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고성희는 단순히 지은혁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의 심장을 지혁에게 이식함으로써 죽어서도 아무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가장 잔인한 경제적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고성희는 왜 하필 지은혁의 심장을 지혁에게 주었을까요? 수많은 이식 대기자 중에 왜 지혁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재무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지혁은 과거 고성희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를 살려놓음으로써 고성희는 자신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영원히 비밀로 유지하고 동시에 지은혁의 심장을 감시 아래 두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거죠. 하지만 고성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심장은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혁의 가슴 속에서 지은혁의 심장은 복수를 위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혁은 이제 은호의 출생, 비밀과 얽힌 고성희의 추악한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숨건 사투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오후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의 후계자를 공식 발표하기로 한 그 시간 말이죠. 그 전에 지혁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오후 3시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의 직장인들에게는 점심을 먹고 식곤증이 몰려오는 나른한 오후일 뿐이겠지만 이지혁과 지은호에게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진실이 영원히 매몰되느냐 아니면 태양 아래 드러나느냐를 결정짓는 단두대와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고성희가 왜 하필 오후 3시를 폭로의 시간으로 정했는지 그 경제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녀의 잔혹함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마감되기 직전 대중의 관심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골든타임을 이용해 자신의 가짜 서사를 공식화하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대체 고성희는 무엇이 두려워서 한 청년의 목숨을 뺏고 그의 기록까지 조작하려 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대한민국 상위 1%가 정보를 독점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정보는 곧 자본입니다. 특히 병원의 기록처럼 한 개인의 생사와 혈연을 증명하는 원천, 데이터는 그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하기도 하죠. 고성희는 이 정보를 장악하기 위해 병원의 이 사진을 자신의 사람들로 교체하고 보안 시스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지은혁의 죽음을 단순 사고사로 위장하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그 이후에 터져나올 진실을 막기 위해 지출한 매몰 비용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이제 지은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볼까요? 그녀는 평생을 고아로 살며 자신의 뿌리를 원망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죠. 그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지워진 주인공이었습니다. 고성희에게 은호는 단순히 싫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리스크 그 자체였던 겁니다. 만약 은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다면 고성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부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 증여와 상속에 관한 법률 지표를 보면 혈연 관계가 뒤늦게 입증될 경우 이미 진행된 상속이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수 있거든요. 고성희는 이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은호의 오빠였던 지은혁을 제거하고 이제는 지혁의 심장마저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지혁이 지은혁의 기록을 추적하던 중 병원 내부의 비밀 서버에서 은호의 출생과 관련된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한 거예요. 지혁은 이 파일을 열기 위해 자신의 모든 IT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손끝은 떨리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흐르죠. 만약 이 파일을 여는 순간 병원의 보안팀에 위치가 노출된다면 지혁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지은혁의 심장이 그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가면 진실이 있어. 마치 죽은 은혁이 지혁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은 환청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파일의 암호가 풀리는 순간 지혁의 눈앞에 나타난 건 충격적인 데이터들이었습니다. 20년 전 어느 산부인과에서 기록된 출생 신고서와 고성희가 직접 서명한 비밀 서약서.
거기엔 은호를 고아원에 맡기는 조건으로 병원에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장부 내역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자본을 이용해 한 인간의 천륜을 끊어놓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어요. 지역은 이 파일을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하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화면에 붉은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고성희의 보안팀이 지역의 접속을 감지한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사투가 시작됩니다. 지역은 노트북을 챙겨들고 병원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에게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지역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역의 수술 전후를 살뜰히 챙겨주던 수간호사가 고성희의 비서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녀는 돈 때문에 지역의 일거수일투족을 고성희에게 보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관계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배신의 기회비용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녀는 지역과의 신뢰라는 가치보다 고성희가 제시한 현금이라는 당장의 이익을 선택한 거예요. 지역은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그는 병원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은혁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은혁 씨, 길을 알려줘. 당신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줘. 지역은 환자복 차림으로 비상계단을 질주합니다. 심장 박동수가 분당 150회를 넘나들며 가슴에 통증이 몰려오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역을 움직이는 건 근육의 힘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한 남자의 영혼이 보내는 절실한 외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성희는 지역이 증거를 가졌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제는 언론을 이용해 지역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뉴스 속보에서는 지역이 병원의 기밀 데이터를 훔쳐 달아난 정신질환자라는 가짜 뉴스가 도배되기 시작하죠. 대중들은 지역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열광할 뿐이죠. 지역은 이제 세상 모두와 싸워야 하는 외로운 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성희가 예고한 오후 3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40분. 과연 지역은 이 철통 같은 포위망을 뚫고 은호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큰 상처를 안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숨막히는 진실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 지역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이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 현장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지역의 폐부를 찌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처한 상황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는 현재 완전 정보를 가진 유일한 개인이지만 동시에 그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차단당한 상태예요. 정보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 비대칭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부르죠. 고성희는 거대한 미디어와 병원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장악했고 지역은 오직 자신의 몸과 가슴 속의 심장 하나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 중 82% 이상은 거대 권력의 일방적인 발표보다 목숨을 걸고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의 진정성에 더 큰 신뢰를 보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고성희가 아무리 돈으로 언론을 매수해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정의의 본능까지는 매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역은 이제 병원의 지하 4층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병원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정반대로 온갖 오물과 버려진 의료기기들이 뒤섞인 지옥 같은 곳이죠. 그런데 왜 지역은 하필 이곳으로 숨어든 걸까요? 지은혁의 심장이 기억해낸 마지막 장소가 바로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지은혁은 죽기 직전 자신이 발견한 고성희의 비리 장부 원본을 이곳 어딘가에 숨겨두었습니다. 은혁 씨, 조금만 더 힘을 내줘. 당신이 남긴 그 마지막 증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지역은 산소 부족으로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참으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역의 머릿속에는 고성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가난한 놈들의 정의감은 시장 가치가 제로야. 돈이 안 되는 진실은 쓰레기통에나 버려지는 법이지. 정말 그럴까요? 경제적 가치라는 건 단순히 현재의 가격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잠재적 리스크와 미래의 신뢰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고성희가 간과한 건 지은혁이 남긴 그 가치 제로의 진실이 고성희 기업의 시가총액 수조 원을 한순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밝혀졌을 때 주가가 평균 40% 이상 폭락한다는 데이터는 고성희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드디어 지역의 손에 낡은 금속 상자 하나가 걸려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고성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상속 조작 리스트와 즈노의 친부모에 관한 진실이 담긴 원본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폐기물 처리장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고성이의 비서와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비서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결국 찾아내셨군요. 하지만 그걸 들고 나갈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이제 오후 3시까지 남은 시간은 20분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이 서류들은 영원히 쓰레기와 함께 소각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지역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서류를 품에 안고 도망치는 대신 폐기물 소각로의 비상 밸브를 열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자욱한 수증기와 경보음이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이건 단순한 자폭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화재 경보 시스템을 강제로 작동시켜 모든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하게 만드는 지은역의 치밀한 설계였던 거죠. 지역은 혼란을 틈타 환기구를 통해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제 시간은 오후 2시 45분. 고성이의 대국민 발표가 예정된 방송국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병원 밖은 이미 고성이가 동원한 경찰차들이 지역을 체포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죠. 여기서 지역을 돕는 의외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역의 수술비를 지원했던 익명의 후원 단체 관계자였어요. 사실 이 단체는 고성이에게 피해를 입었던 소액 주주들과 은퇴한 검사들이 만든 비밀 결사체였습니다. 지역씨, 뒤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어서 방송국으로 가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경찰차의 진로를 막아서며 지역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연대가 권력의 폭압에 맞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경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죠. 지금 지역을 돕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정의라는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성이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방송국 주변의 모든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이 도착하더라도 스튜디오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무장 경호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오후 2시 55분. 방송국 정문에 도착한 지역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수십 명의 경호원에게 둘러싸입니다. 지역은 품속의 서류를 꽉 움켜잡습니다. 은혁 씨, 내게 마지막 힘을 줘. 지역의 심장은 마치 엔진처럼 폭발적으로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역이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대신 방송국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LED 전광판 아래로 달려간 거예요. 그는 가지고 있던 휴대용 무선 송신기를 전광판 제어 장치에 연결합니다. 이건 고성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방송국 내부를 장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 외부의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진실을 알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자, 이제 정말 1분 1초가 아쉬운 순간입니다. 고성이가 카메라 앞에 서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은호 양을 정식 후계자로 승인합니다 라고 말하려는 순간 방송국 건물을 뒤덮은 거대한 화면에 지은혁의 죽음과 고성이의 비리장부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거리를 지나던 수만 명의 시민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화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까지 지역이 겪은 사투가 전부 소용없어지거든요. 고성이가 던진 사회 환원이라는 카드는 사실 자신의 재산을 공익재단으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전형적인 상속세 절세 꼼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 달한다는 점을 이용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주식의 5%까지는 기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지표를 악용한 것이죠. 하지만 지역의 폭로로 인해 이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범죄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방송국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송출되는 영상은 단순한 고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지은혁이라는 청년이 죽음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양심의 외침이었거든요. 광장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시민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고성이가 비밀리에 작성한 자금 세탁 계획서와 지은혁의 사망 진단서를 조작하라는 은밀한 지시가 담긴 녹취록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죠. 대한민국 역사상 이토록 적나라하게 권력의 민낯이 대중 앞에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방송국 내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는 스튜디오 안에서 카메라를 향해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메인 조정실의 피 스태프들은 전광판을 통해 퍼지는 진실을 확인하고 당황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장 저 영상 끊어. 보안팀 뭐 하는 거야? 고성희의 비서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지역이 심어놓은 바이러스는 방송국의 모든 송출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죠. 정보가 한번 흐름을 타면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이를 막으려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원리입니다. 고성희가 아무리 수조 원의 자산을 가졌다고 해도 이미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데이터의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지역은 전광판 제어 장치 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속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하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혁의 기억이 지역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며 그에게 말하고 있었죠. 지혁씨, 이제 다 왔어요. 은호를 부탁합니다. 지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스튜디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입구를 가로막던 경호원들도 이미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시민들이 방송국 정문으로 몰려들어 고성희를 구속하라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역의 모습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었습니다. 피 묻은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환자복 위로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죠. 고성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혁,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지은혁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USB를 꺼내 생방송 중인 카메라 렌즈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고성희 회장님, 당신이 죽인 건 지은혁이라는 청년 한 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사회의 신뢰를 죽였고 한 아이의 평생을 도둑질했습니다. 여기 이 기록들이 당신의 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언과 동시에 은호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고성희를 쳐다봤죠. 어머니, 아니 고성희 씨. 당신이 나를 키운 건 모성애 때문이 아니었어. 당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가장 안전한 감옥이 필요했던 거겠지. 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고성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력과 명예가 사실은 지은혁이라는 청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왜 고성희 같은 권력자들이 자녀, 증여와 상속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치부를 끝까지 숨겨줄 수 있는 혈연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혈연의 방어막도 소용없다는 것을 오늘 이 현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고성희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은 생중계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이건 조작이다, 음모다 라고 소리쳤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고성희 기업의 주가는 30분 만에 하한가로 직행했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는 엄청난 손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투명성이 회복되는 과정이기도 했죠. 부당하게 축적된 부가 정의로운 심판을 받을 때 비로소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지역은 방송국 로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가슴의 심장이 다시 느리게 하지만 아주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지역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혁 씨, 고마워요. 오빠의 심장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지은혁은 비록 세상에 없지만 그의 심장은 지역의 가슴 속에서 지은호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의 편법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들이 마련되었고 장기 이식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증자 예우 및 기록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지역은 건강을 회복한 뒤 자신과 같은 이식 환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은혁의 이름으로 말이죠. 은호는 고성희가 가로챘던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했지만 그녀는 그 막대한 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기금을 조성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투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실의 가치가 자본의 가치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경제적 자산은 결국 사람과 신뢰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실화 같은 기록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가슴속에 새겨진 진실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지혁의 심장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고성이처럼 진실을 덮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그림자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는 이지혁처럼 그 어둠에 맞설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긴 시간 이 장엄한 진실의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역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의 박동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